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사 두 번째 편, 드디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옛날인데도 아주 정확한 연도가 나온다는 게 참 이거 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처음 생겨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단기가 몇 년이야? 라고 하면 단군기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2333년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 기원 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디 가서 올해 단기가 몇 년이냐 이러면 딱 바로 딱 계산해서 알려주면 아주 여러분들은 유식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건국은 만주 요령지방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사실 우리 지금의 한반도보다는 조금 더 중국 쪽 지역에 가까운 곳인데 옛날에 원래 우리 민족의 터전이 여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아직도 붉을홍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안 되죠. 넓을 홍자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단군 건국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테고 선민사상 이런 게 나타나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농경사회, 그리고 토테미즘, 곰, 뭐 호랑이 부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단군 왕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일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군 건국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잘 봐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고조선의 발전, 기원전 한 4세기 무렵쯤 중국의 영과 대립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왕이라고 한 칭호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의 침략을 받아서 서쪽 영토를 상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을 했고 요 평양이 어디냐는 사실 되게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평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이 아주 좋아할 만한 요소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심지 이동보다는 이 연의 침략으로 서쪽 영토가 좀 상실이 되면서 우리 그 조선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아마도 위만이라고 한 집단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건 위만 조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할배님이시죠?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겼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당구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 당군들이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제각각 달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 그리고 참고로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유물 유적이라고 한다면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랑 비파형 동검, 분포 지역이 고조선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볼 때 고조선 영역을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유적이다라는 걸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 다음 이만조선 얘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고조선이라고 한 이 나라는 원래 명칭은 조선이죠. 근데 우리가 고려 다음에 또 조선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조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거를 약간 시대 구분을 하려고 얘기를 하자면 단군조선이랑 그리고 위만조선 요렇게 정치 세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위만이라는 애는 도대체 어떤 애냐라고 했을 때 진앙 교체기 그러니까 중국 우리 중국사 배웠잖아요. 그 중국사 진나라 시황지 그 진 그리고 한나라 요 교체기 요때 초안 대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기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 제후들이 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연나라에 있던 위만이라고 하는 애가 집단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주해 옵니다. 위만 혼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올 때 이 위만이라고 하는 애가 상투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이 복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얘는 연나라에 이제 끌려갔던 조선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조선인으로 믿고 싶으면 조선인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이주했을 때는 얘들이 되게 우수한 철기를 가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서쪽 변방 지역에 방어를 맡겨놨어요. 근데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버리는 요런 애가 위만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문물을 갖고 있어서 훨씬 가장 강력한 집단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왕이 되었고 요때부터 이제 그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남쪽의 진과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거든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 연맹왕국 진이 있었고, 요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어가는 위만이 아주 꼴보기 싫었겠죠. 이 집단이, 고조선이.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결국 쳐들어왔는데, 자, 수도에서 1년 동안 항전을 하면서 잘 막고 있다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 신하들이 왕을 포로 잡아다가 바쳐버리거든요. 한나라에. 그래서 참 내분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게 고조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원전 108년이었고요. 그 뒤에 한나라에서 9년을 설치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실제로 실존했는지는,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아주 여러 참 완전 우리 옛날 고대사 이런 부분은 사실 논쟁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보면 지배층, 피지배층, 우리 청동기 시대 되면 계급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통치 조직은 왕 아래 장관에 해당되는 상, 그리고 뭐 대부 이런 관직의 명칭이 보여요. 그리고 무장 세력인 장군 이런 것도 명칭이 보이는 걸 보면 나름대로 통치 조직을 꽤 갖추고 있었던 그런 문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상을 좀 알 수 있는 팔조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회상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생명을 되게 중시했다,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또 계급사회다, 화폐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업 때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8조법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초기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초기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철기 시대 여러 나라 정도로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부고, 옥동, 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여부터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예요. 부고, 옥동, 삼. 그래서 위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기 때문에 부고, 옥동, 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부여를 보겠습니다. 부여는 사실 어쩌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계승했던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 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고구려 백제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넓은 벌판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숭화강 유역, 한자로는 송화강이거든요. 이 숭화강 유역에서 이 평야, 넓은 평야지대에 발달했고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농경이 굉장히 발달했고 목축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2학년 때도 뭐 개방적 지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개방적인 평야지대는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죠. 결국은 고구려예요. 유목민족의 침략도 많이 받고 고구려한테도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점령됩니다. 자, 대체로 요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들은 연맹왕국의 형태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각기 네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원래 사출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하나의 뭐 행정구역 명칭처럼 불렸대요. 그래서 각각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다스린 애들이 제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 애들 족장이거든요. 족장. 쉽게 생각하면 부족장 같은 건데 그 명칭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렀고요. 말맞자, 소자, 돼지 젖자, 그리고 개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 이름으로 붙였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이런 여러 가 이런 뜻으로 제가라고 불렀어요. 제가는 여러 제자 뜻입니다. 여러 제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결국 세력이 약화되다가 고구려에 복속됐고요. 참 어찌 보면 고구려가 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결국은 자신의 뿌리를 삼켜버린 거죠. 제천 행사는 영고라는 게 있었고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종의 뭐 나라의 아주 큰 축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의 이제 제사를 지낸 행사이기도 하지만 거의 축제처럼 사흘 밤낮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음주감을 즐겼던 이런 국가적인 뭐 축제이기도 해요. 자, 풍습으로는 아주 엄격한 법, 고조선 팔조법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되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아무래도 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시녀나 밑에 이제 모시던 사람들을 같이 생매장 시켜버려요. 죽어서도 모시라고. 그런 뜻입니다. 순장. 그 다음 전쟁 시 소의 발급으로 점을 쳤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약간 각골문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골문을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이런데 그런데 점을 쳤던 상나라가 사실 동이족의 나라였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적 의미 부여는 뭐 결국 연맹왕국 당에서 멸망을 당하죠. 고구려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 역사적인 전통이 고구려 백제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민족사의 의미가 있고 뭐 고구려는 아예 그냥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거기도 하고 그 백제는 또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거고 그래서 백제는 부여라고 하는 왕명을 쓰잖아요. 자기들 성을 부여라고 하는 성을 썼거든요. 그럴 정도로 부여는 우리 민족사에 되게 중요한 한 나라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저 부고 옥동삼 위치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졸본 지방에서 고구려가 발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구려의 첫 출발지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입니다. 자, 요 지역은 사실 그냥 요런 곳이에요. 첫 수도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 요쪽이거든요. 엄청난 언덕이고 되게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는 아무래도 부여에서 처음 이제 주몽 집단이 여기로 건너가면서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외부의 침략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좀 도망가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수도로서는 사실 산악지대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죠. 저기 막 농사 짓고 이러긴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대라서 조금 더 넓은 평야지대 국내성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였고 왕족은 계로부, 그리고 소노부, 졸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분 나쁜 게 요 노자예요. 노자. 원래는 나자였거든요. 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보면은 옛날에 나라나 이런 부족이나 이런 명칭에 우리가 신라라고 하잖아요. 라. 그래서 이런 나 이런 자를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가야도 원래 가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라라고 많이 붙였는데 나. 근데 요 노자는 노비노자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를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노비노자를 붙여버렸습니다. 부족 명칭에다가. 그래서 소노부, 졸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래도 원래는 나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명칭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뭐 연나부 뭐 이런 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요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왕 밑에 지배층은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대가. 요 애들 귀족 애들을 상가나 고추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높을 대자 써서 대가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요런 대가들이 모인 회의,
여러 대가들이 모인 회의니까 제가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회의.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귀족 회의체라고 보면 됩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였던 거고, 얘들도 제천 행사 있었어요.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구려를 세운 왕을 주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 되게 불분명해요. 최초로 처음 세운 왕의 누군지가. 근데 동명성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동명성왕에서 말을 따서 동맹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쨌든 동맹이라고 하고요. 풍습은 무예를 굉장히 숭상했다. 고구려는 워낙 척박한 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약탈 경제에 처음 의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뺏어서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을 워낙 잘 해야만 했죠. 그래서 워낙 또 싸움도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무예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고, 다음 서옥제라고 하는 특유한 결혼 풍습이 있었다. 뭐 일종의 드릴 사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처가살이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처가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처가에 가서 남편이 처가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위 집 우리 서방 하잖아요. 그래서 사위 서자에 집 옥자 해서 서옥이라고 처가에서 조그만 사위집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데리고 이제 처가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처가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부인을 처갓집에서 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빼가게 되면 그 집안에 노동력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일정 기간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지금의 결혼 제도보다 괜찮아요. 이때 고구려 애들은 결혼할 때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돼요. 처가에 가서 지내면서 열심히 농사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자, 그 다음에 동해안 지방의 옥저랑 동해는 조금 특이했는데, 얘들은 일찍이 고구려 근처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형태였다고 보면 되고, 옥저는 고구려의 소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공납하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애들이었고, 풍습으로는 민며느리 제가 있었습니다. 민은 아직 뭐 되게 어린, 뭐 덜 성장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직 미취학 아동 시절에 이미 지방 간의 결혼을 이제 이미 약속을 해두면 며느리가 될 애가 아주 어린데 그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일종의 시집살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가풍도 좀 익히고 노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자라고, 근데 다 자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이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가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부인을 다시 데려오는 요런 구조죠.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또 시에서 데려가는 조건으로 이제 예물을 지급하는, 그래서 일종의 뭐 매매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고 약간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이것도 노동력을 좀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가족 공동무덤을 만들었는데,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 한 명 죽었다고 그럼 나머지 다 죽이고 같이 파묻어버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순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따로 가매장을 해뒀다가 일단 묻어뒀다가 이제 뭐 차례차례 이렇게 한두 명씩 같이 죽겠죠? 그러면 그 뼈만 모아서 따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장제라고 합니다. 골장제. 뼈를 묻었다고.
그래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가족끼리 애틋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동해 같은 경우는 얘들의 특징은 뭐 특산물인 당궁, 뭐 바너피, 과하마 이런 것도 있었고, 책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선 넘어오면 내 거, 그래서 막 잘라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책화의 개념 같은 건데,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넘어가고 이러면 소나 말로 변상하겠다. 책이라고 하는 게 갚는다는 뜻이에요. 갚는 거. 화는 이제 우리 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걸로 갚는다 이런 뜻이니까 부족 간의 경계를 되게 중시해서 만약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하겠다 이런 거. 그다음 제천행사로 무천입니다. 하늘에 대고 춤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삼한. 자, 삼한은 원래 이제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는 연맹왕국인 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마한, 진한, 변한으로 좀 나뉘었다가 요걸 이제 그냥 합쳐서 우린 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나라 명칭은 아닌 거죠. 근데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한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마한은 지금의 전라, 충청, 경기 일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의 왕을 역할을 했다. 거의 사만 전체 왕 역할을 했다 정도로 보면 되고,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백제가 대체하게 돼요. 목지국을 자기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다음 진한 같은 경우는 낙동강 동쪽, 낙동강 기준이에요. 12개의 소국, 그리고 낙동강의 서쪽에는 변한 12개의 소국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안에는 이제 사로국,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신라가 되는 거고, 변안에는 구야국, 그게 이제 발전해서 가야가 되는 거죠. 구야국이 이제 최초로 이제 김수로왕이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들의 특징은 재정이 분리된, 아주 엄격하게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랑 제사장이 좀 달랐는데, 군장이 그냥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고 치면 제사장을 청군이라고 불러요. 하늘천이겠죠? 근데 얘가 소도라고 하는 특별구역에 머물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얘가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뭐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이런 애가 뭐 소도라는 곳에 숨어 들어도 얘 청군이 나 안 보낼래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 지배자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된 사회였다. 재정 분리된 사회였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 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낙동강 끼고 있고 하면서 기후도 좋고, 그래서 벼농사가 좀 발달했고요. 그리고 철이 아주 많이 생산이 됐고, 화폐처럼 이용할 정도, 그리고 낭낭이나 외 등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얘들도 제천행사로 5월제, 10월제, 이걸 뭐 계절제라고도 하는데요. 5월제 같은 경우가 음력 5월 5일이에요. 음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오라고 합니다. 단오. 뭐 수린날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단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창포문에 머리 감기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5월제 단오의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소도가 있는 곳은 여기 솥대라고 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 같은 걸 세워놨는데, 새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새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이 인간 세상, 지상과 이 하늘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이제 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철이고요, 철덩이. 그리고 삼국의 성장 부분은 다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